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선조실록 제21부 선조의 반개 콤플렉스 진짜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팩트를 다루긴 할 거지만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갖다 좀 더 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제목부터가 그런 느낌이 나죠. 1584년 11월 조선 왕조의 오랜 수건인 종계 변무를 달성한 선조. 그야말로 자신감이 아주 뿜어져 나오게 되었죠. 물론 종계 변무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려면은 여기서 몇 년 더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제 이때쯤 가면은 얼추 윤곽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특히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반개 출신으로 왕이 된 선조에게 있어서 자신의 왕권과 정통성을 강화시켜줄 더할 나위 없는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요, 선조는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종계변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종묘에서 불천이로 모셔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잘만 하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를 받을 법도 해요. 왜냐면은 조선 왕실의 오랜 수건, 정통성을 바로잡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선조는 나름 조를 받을 법도 하고 종묘에서 불천이에 해당이 될 법도 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들인 광해군이 선조를 불천이로 모시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근거로 됐던 것이 바로 이 종계변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선조는 자신의 왕권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축옥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보통 기축옥사를 두고서 이런 식의 해석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반개 출신인 선조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동인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도 일종의 반개 컴플렉스의 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세자 건조 문제에 대해서도 선조가 자신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 내가 진짜 서선으로 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데 내 다음번 왕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음번 후계자는 적장자로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법 많이 널리 유통되고 있죠. 뭐 기존에 이런 해석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선조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위 초부터 왕권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반개 컴플렉스라는 게 막연하게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선조가 최초로 반개 출신, 서자도 아니고 서손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편 타당한 범죄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하지만 진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이 드는 구석도 있다라는 거죠. 16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선조는 본래 정식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왕학을 배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조는 왕이 된 다음에도 약 한 10년 동안 이런저런 스승들을 모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이황, 이 진짜 그야말로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공부를 배우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연적으로 인수당후 심시의 수렴청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수당후는 불과 1년 만에,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도 채 걸리지 않는 기간 안에 수렴청정을 끝내고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선조의 나이가 17세가 되기 전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아직 좀 완벽하게 성인으로 대우받기는 애매한 나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예종처럼 20세 이전에 왕이 됐어도 세자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왔음에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선조는 좀 다소 이른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수당과 수렴청정을 빨리 거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명종 말기쯤 되면은 더 이상 왕권을 노릴 만한 아주 강력한 외척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살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전국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찝자면은 선조 자체가 예전에 그 익성관 일화에서
볼 수 있다시피, 물론 또 그게 너무 과해석이란 견해도 있긴 있어요. 그냥 미담 정도 수준인데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뭐 그런 비판론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이제 그런 행보들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총명하다라고 당대 사람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수염 청정을 생각보다 빨리 거뒀던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선조는 당대 조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의 경장론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였던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인 감각 또한 지금까지 수차례 설명드렸다시피 하여튼 눈치 백단에 그런 감각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제왕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세자 기간도 이제 거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순조롭게 왕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도 바로 그런 타고난 적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요, 선조가 끈질기게 종기의 변모를 관철시키고, 물론 앞에 있는 왕들도 끈질기게 하긴 했어요. 단순히 끈질기다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선조는 정말 이거 끝장 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왕권을 공고히 다져나갔다라는 점을 통해서도 선조가 확실히 나름대로 정치적 수완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선조는 글씨와 그림 양쪽에 두루 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글씨를 잘 썼냐면은 명예서원 사신이나 특히 임진왜란 기간에 파병온 명예 장수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선조의 어필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요청할 정도였으니 명필가로서의 선조의 명성이 얼마나 잦아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조는 왕이 되지 않았어도 그 빼어난 명필가의 자질만으로도 국제적인 명사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어필이 지금도 한문하고 한글하고 둘 다 남아있는데 진짜 잘 쓰긴 잘 쓰더라고요, 보면은. 참고로 제가 진짜 심각한 악필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게 개발이 안 됐으면 강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요즘에야 컴퓨터가 발달을 했으니까 컴퓨터로 사실상 문서를 타이핑하는 게 대세가 됐지만, 제가 이제 막 20살 됐을 무렵만 하더라도 수기가 꽤 많이 행해졌던 시기였어요. 중요한 문서들은 여전히 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진짜 이거 글씨 못 쓰는 것 때문에, 악필 때문에 어디서 곤욕을 많이 치렀냐면은 군대에서 제가 작전 병가를 나왔거든요. 작전 병가에서는 그 문서 같은 거 작성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작전 문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쓰는데 제가 하도 악필이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작전 부사관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고 욕을 먹고 살았는지, 그냥 아, 그때 이거 가지고 시달림 당했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넌더리가 날 지경이에요. 실제로 작전 문서 이거 잘못 휘갈겨 써가지고 명령이 전달이 잘못되는 바람에 난리 났던 전투도 있긴 있어요. 크림 전쟁 때 있었던 발라크라바 전투가 사실 좀 이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글씨를 잘 쓴다는 거는 이 컴퓨터 기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조도 스스로 자기가 이제 글씨를 잘 쓴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냐? 당대 유명한 명필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필가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호. 한호라고 하면은 누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석봉입니다. 석봉이 사실은 그게 호인데 보통 우리가 한석봉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본명은 한호였죠. 자, 이 한호 같은 경우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가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선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선조하고 한석봉이 서로 나름 이제 이 명필가계에서 라이벌 구도를 만들 정도로 서로 좀 이제 경쟁 의식이 좀 불타오를 정도로 선조가 대단한 이제 명필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한호의 글씨를 왕세종이 보았는가? 그의 평가가 어떠한가? 하니 윤군스가 아뢰기를 목마른 기마가 내로 달려가고 성난 사자가 돌을 치는 형세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개 사람의 마음이 단정하지 못하면 말할 가치가 없다.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의 병통은 진실하지 못한 데 있다.
한호는 액자는 잘 쓰지만 초서와 예서는 그의 소장이 아닌데 아마 반드시 왕세정이 말한 것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선주가 은근히 한호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면서 좀 질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실제로 선조가 질투심이 되게 많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초서하고 해서에 관련해서는 내가 한석봉보다 한 수 위일 텐데 좀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튼 그만큼 선조는 총명하고 정치 수완도 좋으며 학자로서의 나름 중요한 기준, 즉 영필가로서의 자질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조는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군주였고 왕권 측면에서도 기축옥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종계 변모를 완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선조는 반개 출신이라는 정통성 문제를 충분히 날려버릴 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조가 좀 뭐 덜 떨어졌고 딱히 뭐 재능이나 적성이 맞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으면은 신하들이 그런 말도 할 법도 해요. 아유 저게 반개 출신이니까 저렇게 덜 떨어졌지. 근데 선조가 나름 총명하니까 수렴청정도 일찍 끝냈고 실제로 즉위 초반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갔단 말이죠. 거기다가 종계 변문까지 달성했으니까 뭐 반개 출신 이런 말은 나올 건덕지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기축국사 자체도 사실은 정여립이 실제로 역모를 꾀했는가 그런 좀 이제 의문점이 있는 사건이긴 해요. 근데 그거 뭐 다 양보해서 진짜로 역모 사건이 맞았다 치더라도 정여립은 천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소유냐 천하는 모두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모를 추구했던 사람이지 반개 출신 이거 가지고 딴지 걸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히. 실제로 선조는 서자도 아니고 서선이었는데 그것도 위에 형들이 있어요. 거기다 서장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왕이 오른 다음에 제2간 내내 적어도 선조가 반개 출신이라는 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역모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선조가 과연 반개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선조는 딱히 자기 형제들이나 사촌들을 견제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통성이 결여된 왕들이 을에 저지르는 피비린내 나는 집안 싸움. 대표적으로 이 다음번 왕이었던 광해군이 그랬죠. 친형 죽이고 이복 동생 죽이고 계모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광해군이 보였다면 선조는 딱히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선조가 광해군보다 더 뭐 관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광해군하고는 달리 딱히 정통성 가지고 뭐 시비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선조가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세자 건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선조가 꼭 적자 후손을 발해서 일어난 일이냐? 뭐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죠. 예를 들자면 이후에 나오는 영창대군 같은 경우 그 점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적장자를 발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영창대군의 사례는 그냥 단순히 임목 왕후를 갖다가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놓고 보면요. 당시 이사내가 정처를 함정에 빠뜨렸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선조는 딱히 적장자를 얻기를 원해서 세자책봉을 미뤘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인민 김씨의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밀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선조의 속내는 분명히 신성군에게 있었는데 눈치 없는 정철이 이제 여기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서 광해군을 밀어붙였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역관광을 당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산에는 이러한 의중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선조의 의사에 부합해가지고 정철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세자 건조 파동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결국 선조가 세자 책봉을 미룬 것도 일종의 시간 끌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장자였던 임해군의 경우에는 원체 양녕대군과예요. 사고를 정말 많이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낄 만한 명분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광해군이 문제인 건데 아무리 선조가 신성군을 총애한다 한들 나이상 광해군이 더 위였고 이렇다 할 결격 사유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모험생이에요. 많은 신하들한테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해군을 다짜고짜 제껴버리고
신성군을 세자로 삼는다라기에는 아마 선조도 좀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때문에 선조는 광해군에게 결격사유가 생길 때까지 혹은 적어도 신성군이 장성해가지고 나름 좀 이제 라이벌 구도가 확립될 때까지 좀 시간을 끌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꼭 이렇다 저렇다 내 말이 맞다 저 말은 틀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이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각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축옥사와 세자 건조 문제는 한쪽 설에 따르면은 선조의 반개 컴플렉스로 인한 결과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견해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반개 컴플렉스라기보다는 선조는 원래 강력크리한 왕권을 추구했던 인물이었고 결국 거기에 대한 욕망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이후 임진왜란때 선조가 보여줬던 수많은 선입파동. 근데 이게 선조실로 끝까지 가야지 조금 더 이제 와닿는 해석인데요. 그 선입파동 사건을 듣고 보면은 선조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조는 보다 더 강한 왕권, 더 강한 왕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강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고 결국에는 그 방편으로 기축옥사와 세자 건조 같은 일들을 도모한 것이지 애초에 반개 콤플렉스는 그다지 느끼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선조가 적장자로 태어나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선조의 성격상 아마 저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선조에게 있어서 군주로서 갖춰야 될 정말 치명적인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조가 참 인기 있는 왕이 되기 힘들어요. 선조가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왕은 되기가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 지나친 권력 욕에서 나오는 특유의 보신주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따라붙는 책임의식 결여 이게 또 나중에 잘못 변질되면 어느 쪽으로 튀게 되냐면은 강력한 질투심 여기로 이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기초곡서만 보더라도 선조는 냉혹하리만치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정처를 이후에 세자 건절을 빌미로 해가지고 토사구팽을 해버리기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선조는 전공법이 아니라 꼼수를 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진짜 많이 썼어요. 제 기간 동안에. 얘를 데리고 와서 얘 견제하고 좀 밀려난다 싶으면 다시 또 쟤를 데리고 와서 얘 견제하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신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걸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시켜가지고 돌리는 그런 기법들은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수아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갈아 끼우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편법이자 꼼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임진왜란 때 실제로 신하들이 했던 행동들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선조가 신하들한테 복종심은 이끌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던 강력한 왕권을 그렇게 구축한 건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신하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도 선조의 한계점이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조가 원균을 총애하고 이순신을 백의종군 시켰던 것도 결국에는 그런 선조의 성격적 결함, 선조 특유의 한계점, 그게 나타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조의 반개 컴플렉스에 대해서 뭐 역사적 사실보다는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단은 이제 각자 몫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번에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은 선조 시대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언급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리고 어느 쪽이 믿을만 하냐? 그런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